네, 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증시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국내 증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한 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장했을 때는 이 훈풍을 같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크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좀 눈치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하게 수급 주체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좀 찍히지 않으면서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일중 흐름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좀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2,600선을 딱 한 포인트, 1포인트 좀 앞둔 상황 속에서 2,599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그나마 좀 유의미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물론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 포지션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했고요. 코스닥은 일단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으로 시장을 좀 했었는데 오전 좀 10시 부근 미치지 못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77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매수 탑5 종목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담아갔고요. 어제도 들어왔던 소식 보면 엔비디아가 향후에 있는 12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블랙웨를 모두 완판시켰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가 HBM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훈풍을 계속 받아가면서 돛을 단 듯 계속 잘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뒤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한양행도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경고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10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15거래일 중에 가장 최고 종가였던 9월 20일에 36만 3천 원을 8월 8일에 넘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36만 9천 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투자 경고는 해제될 수 없었는데요. 어제도 종가가 36만 9천 원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의 신용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대충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도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좀 보내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양 매체도 똑같이 에코프로를 좀 담아갔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담아가는,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했고 이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방어를 해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덜어내면서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부터 함께 볼 텐데요. 매크로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그 전일에 유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9월에 여객 수송이 실적을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때는 또 이슈가 하나 더 붙어주면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련주 중에 예림당이랑 대명 소노시즌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1대 주주가 예림당 그리고 2대 주주가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근데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가 지금 경영권을 위해서 지분율을 확보하겠다라는 기사를 좀 보도를 하게 됐고 지금 장내 매수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분율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항공주 티웨이 항공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토류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나 연구 자석 등에 들어가고 있는 필수 소재인데요. 중국에서 지난 6월부터 히토 관리 조례라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부각이 됐을 때 항상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또 무기 삼아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히토 관리 조례를 시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단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히토류가 워낙 매장량이 적어서 황금 자원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전체 히토류 매장량 중에 70%
플랜트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통제를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급단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Q단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플렉스가 어제는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였고 이걸 제약바이오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를 가지고 있는 항암제가 중미 지역 90%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있는 제약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고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크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일본 제약 기업인 오노약품공업과 함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해서 리가켄바이오가 먼저 공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주목을 받았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지난 3월에 이 과자 기업이죠.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등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사들도 하나씩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후속 보고서처럼 좀 나온 부분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의견 하향 관련한 질의응답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후속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TP가 10만 5천 원에서 지금 7만 6천 원까지, SK 하이닉스의 TP가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왜 오고 있는지, 왜 재차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보통 이 반도체 호황기가 6개에서 8개 분기면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7개 분기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범용 D램 재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4분기에 정말 잘해봐야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가장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됐을 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25년에 공급이 한 250억 기가바이트 정도가 된다면 수요는 237 기가바이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재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삼았고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도 관건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 핏단도 같이 하락할 거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제시를 했던 부분은 바로 생산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도 같이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재고량 자체를 좀 먼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메모리 생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는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기사도 하나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HBM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쓸만한 칩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메모리 시장 중에서 구형칩 비중의 절반 이상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HBM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형칩의 비중이 좀 높은데요. 근데 중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쓸만한 구형칩들을 좀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겠죠.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좀 옥죄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조금씩 쓸만한 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쪽에서 D램 생산량이 10% 이상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26년쯤에는 이 마이크론도 추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6년에 마이크론도 추월을 한다. 지금 마이크론이 3위에 있는데 3위 자리도 넘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남기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에 좀 쓸만한 칩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다운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나아갈 길은 기술 초격차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워낙 구형 칩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기술로서 이걸 좀 격차를 벌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지기도 하다라는 기사 코멘트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ESS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라고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ESS로 이걸 좀 시장에 상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회사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시장 규모도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그리고 28년까지 좀 살펴봤을 때 23년 기준으로 52% 넘게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고 AI 전력망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 뒀다가 이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에는 워낙 많은 전력량이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때 필요하고 혹은 부족할 때마다 ESS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에 전력량이 약 460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근데 2026년이 됐을 때는 이거보다 2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ESS가 반드시 같이 붙어줘야 되는 필수템이 된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ESS가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뭐 태양이나 풍력 같은 게 같이 에너지가 좀 만들어졌을 때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ESS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전기차 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ESS로 좀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사업 비중이 전기차보다는 ESS 쪽으로 조금 더 크게 넓혀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체크도 함께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얼추 좀 만들어졌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가계부채가 좀 완전히 확인이 좀 완화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의는 9시에 시작하고 아마 결정은 10시 부근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빅데이터 포럼도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3차 경기 부양책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앞서서 8일에 국경절 연휴 다 보내고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사실 기대했던 바를 채워주지 못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맹탕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까지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인지 이번에는 12일까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10조 위안 정도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개장하실 때 개장하고 나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